오늘은 어제 2편에 이어 중국 문화혁명을 주도하여 중국의 지식인 및 전통 무형, 유형 문화를 황폐화시킨 장칭의 최후를 알아보겠습니다. 장칭은 체포된 후 재판 중에 자기 변론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너희가 말하는 대로라면 문화대혁명 10년 이래 수억 인민군중이 참가한 이 운동에서 고발된 모든 주자파, 반도, 특무 및 우비사신 등등은 모조리 가짜 사건, 억울한 사건, 잘못된 사건이라는 것이며 나 장칭이 기획한 것이라는데 그게 가능하기는 한 것인가? 이게 어찌 너희의 능력과 재능을 말살하는 게 아니란 것인가? 나 장칭이 정말 그런 큰 재주를 가졌다면 내가 어찌 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겠는가? 다만 장칭이 일삼아 늘어놓던 다른 궤변들과는 달리 이 자기 변론은 나름 일리가 있다. 장칭의 권력은 어디까지나 마오쩌둥의 후광에 기반한 것이지 장칭 스스로의 정치적 능력에 기반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확실하다. 이 부분에서는 장칭 자신의 말처럼 만약 장칭이 자신의 능력으로 문화대혁명과 같은 대규모 사건을 기획할 수 있었다면 그런 강력한 대중동원력을 가진 정치인을 재판대에 올리는 것은 지극히 힘든 일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정면으로 마오쩌둥의 권위를 부정할 수 없던 중국 공산당이 그나마 만만한 장칭을 샌드백으로 삼으려 한 것은 사실이고 장칭의 자기 변론은 일단 이 부분만은 제대로 찌른 셈이다. 결국 이 재판 내용이 중국 전역에 퍼져나가며 마오쩌둥을 공격한다는 움직임이 일어나 중국 인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결국 신세력은 마오쩌둥의 잘못을 크게 거론하거나 비판하는 행위들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 원래 덩샤오핑은 장칭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덩샤오핑의 동료들 또한 마오쩌둥에게 부분적으로 협력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만약 마오쩌둥의 개를 처형한다면 중국군의 마오쩌둥 추종자들과 극좌파 잔당들이 큰 소동을 벌일 수가 있었고 불편한 진실을 말하려는 장칭의 입을 막으려 사형시켰다는 뒷소문이 퍼질 우려도 있었으며 장칭을 순교자로 추앙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었기에 결국 1981년 장칭은 사형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중국은 집행유예의 개념이 대한민국과 많이 다르다. 한국에서 집행유예는 징역을 비롯한 모든 형의 집행이 정지된 상태에서 범죄자가 기간 동안 다른 사고 또 안 치고 얌전히만 지내고 나면 다시 사회로 정식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중국에서 사형에 대한 집행유예는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로 사형의 집행만을 해당 기간 동안만 하지 않고 수감자의 수감 태도를 고려하여 이 기간 사이에 형을 감형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즉, 법정에서는 극형을 내려야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정말로 사형을 집행해버리기는 애매한 사람들을 위해 무기징역이나 장기수감 등으로의 감형을 위한 통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다 2년 뒤인 1983년에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그리고 이때 그가 그토록 혹독하게 괴롭혔던 왕광메이는 재판장에서 그녀의 몰락을 지켜보았다. 이 나쁜 여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죽음이 그녀의 죄를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투옥된 이후에 그녀의 행적은 절대 일반 인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져 중국 국영 언론에서도 보도되지 않았다. 중화인민공화국은 1984년 5월 4일 장칭을 가석방했다는 거짓 보도를 하였으나 정작 1984년 8월에 중화인민공화국 법무부는 장칭의 가택연금 요청을 기각하였다. 결국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도 1988년 관영 언론을 통해 장칭이 여전히 수감 중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장칭은 죽을 때까지 병원 이외에는 감옥 밖을 나갈 수 없었다. 이 때문에 1984년 9월에 마오쩌둥의 묘소를 참배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거부되자 목구멍에 젓가락을 쑤셔 자살하려고 했고 1986년 5월에도 양말을 묶어 목을 메었다가 구조된 적이 있었다. 또 1988년 12월에는 수면제 50알을 먹고 자살을 기도했다가 실패했으며 이 때문에 그동안 지급되던 수면제가 금지되었다. 그녀가 투옥된 베이징 친천교도소는 최고로 좋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크게 불편한 것은 별로 없었다. 그러나 감옥 안에서도 그녀의 성질은 여전히 더러웠다. 장칭은 감옥 안의 몇몇 요구사항들을 고쳐달라고 그녀의 딸 리나에게 요구하는 편지를 보낸 적이 있었는데 리나가 거절하자 먹던 수박을 바닥에 던져버리면서 욕을 했다고 한다. 덩샤오핑에 대해서는 그의 개혁개방 정책으로 중국이 눈부신 경제성장을 시작하자 1984년에 후야오방과 더불어 합리적 지도자라고 평가하는 등 비교적 누그러진 태도를 보이며 편지를 보내 남은 여생을 중난아이에서 보내게 해달라고 석방을 요청했다. 이러한 장칭의 요청에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자 결국 덩샤오핑은 장칭의 석방 요청을 거부했다. 1984년 5월 장칭은 인후암 판정을 받고 치료를 위해 푸신병원, 공안병원, 301호 일반병참부병원 등을 들락이며 치료를 받았다. 의사는 그녀에게 수술을 권유했지만 장칭은 거절했다. 그녀는 수술로 인해 자신의 목소리를 잃게 될까봐 두려워서 수술을 거절했다고 한다. 이 시기에 장칭은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였으나 후야오방의 실각과 자오찌양의 후계자 부상 및 민주화 요구가 강해지자 덩샤오핑의 지시로 1989년 3월에 다시 감옥에 수감되었다.
1989년 6월 천안문 항쟁이 발생하자 장칭은 다시 태도를 바꿔 마오쩌둥과 자신은 베이징 거리에서 군중을 살해한 적이 없었다고 덩샤오핑을 비난했고 중국 당국의 장칭에 대한 통제도 강화되었다. 이 시기 장칭은 10년만 있으면 다시 혁명 노선이 부활할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으며 인민일보 기자들을 위한 비밀 문건에는 장칭의 야심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고 쓰여있다. 1989년에 정치적 위기가 끝난 이후 공산당은 장칭의 가택연금을 허락하고 주선교 거리에 2층 건물을 제공했다. 장칭은 중난하이에 마오쩌둥 거처나 조어대의 17호 별장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장칭은 자신의 목을 졸라대며 난동을 부렸다. 1990년부터 장칭은 회고록 지필에 들어갔으며 사위인 왕징칭의 회고에 따르면 많이 쇠약해져서 벽을 짚어야 몸을 가눌 수 있었다고 한다. 1991년 봄에 되자 장칭은 고열에 시달려 3월 15일에 베이징 공안병원에 리린칭이란 이름으로 옮겨졌다. 이때 목 수술을 다시 제안받았으나 프롤레타리아 혁명투사를 당신네들이 정성스럽게 치료할 것 같지 않아 라고 빈정대며 거부했다. 이후 몸무게가 8kg나 줄었으며 병원 치료소에서 지내며 흥분에 빠져 자신의 회고록을 집필하였으나 1991년 5월 10일에 어느 정도 완성된 원고를 스스로 없애버렸다. 그러다 1991년 3월 3일 장저민이 장칭에게 형집행정지 조치를 내려 풀려났지만 어차피 가택연금 상태에 놓였기 때문에 크게 다를 것은 없었으며 그해 봄 덩샤오핑에게 그가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쟁이이며 마오 주석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기만했고 진정한 피고이며 결코 편히 죽지 못할 것이라는 저주의 편지를 보내 덩샤오핑을 격노하게 했다. 5월 13일 장칭은 1966년 5월 13일 정치국회의 25주년을 기념하여 발행한 인민일보 일면에 역사상 기념비적인 날이라고 쓴 다음에 유서를 써내려갔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인민은 마오쩌둥 주석의 영도 아래 국민당 반동분자들을 물리쳤으며 혁명의 승리를 쟁취했다. 오늘날 혁명은 덩샤오핑, 펑전, 양상쿤 등의 수정주의 도당들에 의해 도둑맞았다. 주석은 류사오치를 제거했으나 덩샤오핑은 제거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인민과 국가에는 끝없는 재앙이 펼쳐졌다. 마오 주석, 당신의 제자이자 전우였던 제가 이제 당신을 만나러 갑니다. 5월 14일 새벽 1시 30분 간호사가 쉬러 나가자 새벽 3시 장칭은 화장실에서 손수건을 묶어 목을 메었다. 새벽 3시 30분에 간호사가 돌아와 장칭을 발견하고 조치를 취했을 때는 이미 사망한 후였다. 향년 77세였다. 그녀가 죽었다는 소식에 그녀의 딸 리나가 저택에 달려와서 장칭의 시체를 보고 난 후에 펑펑 울었다고 한다. 5월 18일 장칭의 시신은 화장되었다. 그녀가 죽었다는 뉴스는 소식통을 통해 아름아름 퍼져 1991년 6월호 타임지가 서방 언론 중에선 최초로 장칭 자살설을 보도했다. 이후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6월 4일이 되어서야 신화통신을 통해 이를 확인해주고 그녀의 죽음에 대해 조롱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다만 그녀의 죽음에도 몇 가지 의문이 있다. 그녀가 죽고서 약 2년 후인 1993년 초가 되어서야 그녀의 유서가 공개된 점이나 부검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것 등등의 의문점들이 많이 있는 편이다. 정적을 용서하지 않던 덩샤오핑이 그녀를 암살했다는 음모론도 꽤 있으나 증거는 없다. 암살 대신에 자살을 사주, 방조했다는 음모론도 꽤 거론되는 편이다. 중국에서 좌우를 막론하고 마오쩌둥의 지지자들에게는 마오쩌둥의 눈을 맞고 문화대혁명을 일으켰다고 욕먹고 반대파들에게는 사악한 악녀라는 욕을 먹고 있다. 장칭이 마오쩌둥의 실정까지도 죄다 자신의 잘못으로 다 뒤집어쓰고 죽은 탓에 현재 중국 내부에선 평가가 엄청나게 나쁘다. 오죽하면 중국에서 영부인이란 자리 자체에 대해 인상이 좋지 않을 정도다. 덩샤오핑 이후 중국의 주요 인사의 부인들이 대외 활동 자체를 잘 하지 않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국가를 건국한 초대 지도자의 아내이자 그걸 이용해서 각종 폭정을 휘둘렀다는 점에서 한 고제의 황후인 여태후에 비유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비유조차 장칭을 미화한 것에 가깝다. 여태후는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해도 백성들을 다스리는 내정면에서 그럭저럭 괜찮았다는 음모론이 나오기 때문이다. 마오쩌둥 평전과 장칭, 정치적 마녀의 초상이라는 평전을 쓴 호주의 역사학자 로스테릴은 자료 수집을 위해 중국을 방문했는데 공산당 고위 간부들이 하나같이 짜증을 내며 그런 나쁜 년에 대해서 왜 씁니까? 중국에는 다른 좋은 여성들이 많으니 그 사람들에 대해 쓰세요 라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장칭에 대한 평가를 곱씹어본다면 장칭이 문혁시절 등의 많은 악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마오의 모든 잘못을 뒤집어쓰고 모든 중국인이 마음껏 욕할 수 있는 관역으로 내세워진 점 자체는 부인할 수 없다. 당장 장칭이 재판정에서 내지른 마오의 빚을 나에게 갚으려 하는가? 내가 유죄인데 나랑 동참한 너희 재판관 놈들은 왜 유죄가 아닌가? 라는 말은 까놓고 말해서 틀린 것은 없었고 이 때문에 장칭을 증오하던 인물들도 장칭이 너무도 속 시원하게 중국 공산당을 까버리는 통에 장칭에 대한 미움이 조금은 씻겨졌다고 후에 말할 정도였다.
사실 망국혹은 국가적 재난의 책임을 한 명에게 전가하기 위해 최고 지도자 근처의 여성을 악명화시키는 것은 삼나라, 주나라 때부터 중국의 오랜 전통이다. 결론적으로 장칭이 권력욕에 집착하여 많은 악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중국 공산당의 정통성 유지와 덩샤오핑 체제의 안정을 위해서 희생양으로 내세워진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하겠다. 물론 그 점이 그의 독재자의 수하로서의 악행을 조금이라도 감해주지는 않겠지만 말이다. 중국인민들이 그리도 중화 사상을 내세우며 자랑하는 중국의 문화의 실체를 없애버린 장칭 때문에 지금의 중국인민들은 주변 국가의 문화가 다 자기들 것이라고 억지 쓸 수 있는 문외한들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우린 그러지 말자고요. 올바른 역사의식 그리고 우리 것은 좋은 것이여 라는 말처럼 우리의 전통을 갈고 닦으며 발전시켜 나가자고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